오늘은 상대방이 당신을 존경하고 진심으로 따르게 만드는 소통의 비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무조건적인 인내심이 최선은 아닙니다. 사실 당신은 처음부터 명확한 원칙과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 배우자, 파트너, 직원, 친구와의 관계에서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경계를 명확히 알려주고 절대로 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를 위반한다면 당신은 단호하게 맞서 그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듣기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더 명확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인의 지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에게 오랫동안 양보하는 것이 그 사람이 당신의 감정에 보답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그들로부터 점점 더 심해지는 무례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탐욕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이 친절한 사람의 머리 위에 올라서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무대랑은 황금년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 주었으며 하늘도 감동할 만큼 좋았습니다. 현실에서도 X라는 유명 스타와 그의 아내 Y의 이야기는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X씨는 Y씨에게 매우 세심하고 헌신적으로 대했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러한 사랑은 상대방으로부터 상응하는 보답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당신은 점점 더 큰 상처만 받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당신이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략과 방법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것에는 전략과 방법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면 당신 자신에게 상처만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호작용 패턴은 아이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패턴은 사실 아이들의 친구, 선생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에 의해 형성됩니다. 6, 7살 아이들의 모든 행동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악, 미추의 개념이 없고 아직 속이는 법을 배우지 않아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질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 아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나 친척 등 주변 사람들에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대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는 매우 관대해서 집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친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앞에서는 매우 인색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가 너무 오냐오냐 키웠기 때문입니다. 엄마에게는 보답 없이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 왜 보답해야 할까요? 그래서 엄마에게는 보답 없이 받는 습관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는 달랐습니다. 음식이나 장난감을 나누어 주어야만 함께 놀 수 있었기에 보답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보답하지 않으면 친구들을 잃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보답해야만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만약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벌써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을 텐데 서두르지 마세요.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다음으로 제 아들과 저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처럼 상호작용 패턴 구축의 고수에게는 그 아이를 다루는 것이 모기를 잡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제 앞에서 그 아이는 어떤 실수도 감히 저지르지 못했고 완벽한 모범생이자 훌륭한 효자였습니다. 제가 눈빛만 한번 주면 아이는 즉시 순종적이고 조심스러워하며 모든 것을 제대로 처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벌을 받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아이를 처벌했습니다. 저와 아이의 관계에서
저는 지우기 힘든 고통스러운 흔적을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아이가 제게 대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벌을 주었습니다. TV 시청 10일 금지, 장난감 놀이 10일 금지, 친구들과의 놀이 10일 금지, 오직 집에서 숙제만 하도록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10시간 동안 서 있게 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10일 동안 간식 구입을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2번 벌을 주자 아이는 아빠 앞에서 어떤 실수도 저지를 수 없으며 실수를 저지르면 심각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와의 관계에서 아이는 실수를 저지르면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고 제가 잘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저에게 잘해야 한다는 습관을 형성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벌할 때마다 외할머니는 와서 아이 편을 들며 아이를 그렇게 벌하면 안 된다고 저를 꾸짖었습니다. 반대로 할머니는 손자를 매우 오냐오냐 키웠고 온갖 장난감과 맛있는 음식을 사주었으며 기본적으로 손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아이는 외할머니를 전혀 존경하지 않았고 자주 대들고 소리치며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나중에 외할머니는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모든 것이 통제불능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벌에 나섰을 때는 아무도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부부관계, 파트너, 상사와 직원관계 모두 이러한 상호작용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은 사실 모두 당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상호작용 패턴을 어떻게 구축할까요? 상호작용 패턴 구축의 첫 번째 핵심 원칙은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무조건적인 인내심이 최선은 아닙니다. 사실 당신은 처음부터 명확한 원칙과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 배우자, 파트너, 직원, 친구와의 관계에서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의 경계를 명확히 알려주고 절대로 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를 위반한다면 당신은 단호하게 맞서 그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왜 착한 사람이 좋은 것을 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당신의 원칙과 한계가 없을 정도로 착했고 심지어 상대방이 당신의 원칙과 한계를 침범했음에도 당신은 애써 웃으며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더욱 오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이것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의 잘못입니다. 제가 늘 말하듯이 당신은 평생 자녀를 돌볼 수 없습니다. 그들이 돌봄을 받는 습관을 들이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평생 아내를 오냐오냐 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오냐오냐 받는 습관을 들이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녀가 오냐오냐 받는 습관을 들이게 했지만 당신이 계속할 수 없다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 주변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한 친구가 있는데 결혼 초 아내는 매우 착하고 현모양처에 속했지만 제 친구는 아내를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오냐오냐 했습니다. 처음 우리가 친구 집에 식사하러 갔을 때 친구의 아내가 요리를 했습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부엌으로 들어가 아내를 도왔고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일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칼을 씻고 재료를 손질하는 정도였지만 나중에는 그가 2가지 요리를 하고 아내가 2가지 요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집에 식사하러 갔을 때 친구의 아내는 직접 남편에게 부엌에 들어가 요리하라고 말했고 아내는 가끔 뒷마당에 나가 몇 마디만 하고 들어왔습니다. 결국 아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식사는 모두 제 친구가 했으며 설거지도 그가 했습니다. 저 또한 친구 아내의 성격 변화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에게 다소 의존적인 태도를 보였고 제 친구는 매번 그냥 웃어넘길 뿐 전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사실 둘 다 잘못이 있는데 한쪽이 주고자 하고 한쪽이 받고자 하는 것이라면 즐겁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겠죠.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제 친구가 제게 전화를 걸었는데 극도로 분노한 목소리로 아내를 때렸고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내가 그녀와 결혼한 지 몇 년인데 나는 항상 그녀를 오냐오냐 하고 사랑했어. 결혼 10년 동안 나는 그녀를 10년 내내 인내했어. 나는 요리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지만 그녀 때문에 지난 10년간 매일 요리를 했고 아이들도 매일 내가 데려다주고 데려왔어. 그런데 그녀는 갈수록 기분만 나빠지고 수시로 내게 소리를 질러.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녀를 때렸어. 나는 정말 이 여자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싸우지 마. 저 사람이 오늘 이렇게 된 건 너가 다 만든 거 아니냐? 이제 와서 슬퍼할 게 뭐가 있니? 요리하고 아이를 돌보는 게 싫고 그녀가 너에게 소리치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다면 처음부터 함께할 때 왜 말하지 않았어? 벌써 10년을 참았는데 이제 와서 못 참겠다고? 처음부터 거절하지 그랬어. 10년 동안 그녀에게 그런 습관을 들이게 해놓고 이제 와서 사람이 변하길 바라니 어떻게 변하겠어? 더군다나 네 나이에 아이들도 다 컸는데 이혼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 이 말을 들은 후 그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계속 참아. 10년을 참았으니 평생 참는 거지. 사실 이것이 구체적인 경계가 없을 때의 최악의 결과입니다. 누구도 누구를 탓할 수 없고 그저 자신만을 탓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주변 몇몇 사람들과 오랫동안 고정된 상호작용 패턴을 형성했다면 저는 당신에게 서둘러 그것을 깨뜨리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현재 당신에게 충분한 힘이 있는지, 상대방이 정말로 당신을 필요로 하는지 고려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오랫동안 형성된 상호작용 패턴을 깨뜨리려면 분명 격렬한 대립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신이 충분한 우위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면 이 상호작용 패턴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분명 매우 치열할 것이므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깨뜨리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면 당신이 그것을 견딜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더 인내할수록 상대방은 더 나빠질 것이고, 더 괴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이 견딜 수 없고 충분한 우위에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당신이 일찍 깨뜨리라고 조언합니다. 늦을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로 고통 기억점과 쾌락 기억점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특히 당신의 한계에 닿는 일이 처음 발생했을 때 당신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고통 기억점을 형성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실제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와 제 아내가 처음 함께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상호작용 패턴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바로 투쟁의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분에게 연애 단계에서는 남성 쪽이 여성에게 양보하고 너그러워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연애 단계에서는 당신에게 이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 당신의 이점이 점차 커질 때 당신은 연애 단계와는 다른 상호작용 패턴을 조정해야 합니다. 연애 기간 동안 당신은 매일 그녀 주위를 맴돌고 그녀는 가끔 공주나 아가씨처럼 화를 내어도 당신은 여전히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분위기죠. 결혼 후 남자는 생계를 꾸려야 합니다.
만약 여성이 연애 단계처럼 가끔 공주처럼 화를 내는 상호작용 패턴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남자와 가정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여성분들도 저에게 의견을 제시하지 마십시오.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여성은 연애가 드라마이고 결혼은 다큐멘터리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연애는 두 사람의 공연일 뿐이고 결혼은 현실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삶과 시간이 제가 말하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은 남성에게 요구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결혼 전에 제시해야 합니다. 결혼 후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결혼 후에는 당신과 그 여성 사이의 상호작용 패턴을 점차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와 제 아내가 막 결혼했을 때 한 번은 아내가 저에게 밥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요리를 시작하면 나중에 이 일이 거의 제 책임이 되고 더 많은 집안일이 제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제 경력이 그런 일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가 이 일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깊은 고통 기억점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요리하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격렬하게 화를 내고 짜증을 부렸으며 심지어 컵을 깨뜨려 일을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일 때문에 바빠서 이런 일에 시간을 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한 끼도 요리할 수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함께할 필요가 없어. 내일 이혼 서류를 작성할 거야.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혼할 거면 해. 이 사건은 이틀 동안 소란을 일으켰고 그녀의 부모님까지 걱정시켜서 모두 와서 설득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지쳤고 단지 한 끼 요리 때문에 이혼하는 것은 너무 큰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 동안 소모된 시간과 에너지로 얼마나 많은 식사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결국 그녀는 양보했고 매번 직접 요리했습니다. 얼마 후 이것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명절을 제외하고 저는 한 번도 요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명절에 제가 자발적으로 한 번 요리하면 그녀는 감동해서 죽을 지경이었고 저를 좋은 남편이라고 칭찬하며 오늘은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잘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고 우리는 더 이상 누가 요리할 것인지에 대해 다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저는 그녀의 마음에 깊은 고통 기억점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요리를 마칠 때마다 저는 정말 맛있다고, 제 아내가 요리를 정말 잘한다고 칭찬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쾌락 기억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통 기억점과 쾌락 기억점의 이중작용 아래 우리는 이 일에 대한 고정된 상호작용 패턴을 형성했습니다. 요리하는 것은 그녀의 일이 되었고 그녀는 자신이 손해본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리가 그녀의 자동적인 행동이자 반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는 매일 요리를 연구하고 우리 사이의 감정도 매우 좋습니다. 그럼 당신은 저에게 10년 전 그 화를 낸 것이 정말 화가 난 것이었냐고 묻겠죠. 분명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적인 화였습니다. 이른바 EQ는 결코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화를 내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분노를 표현할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만 화를 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는 전략적인 행동이고 다른 하나는 생각 없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당신이 다른 상황, 다른 사건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당신은 다른 감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은 파트너 간의 상호작용 패턴을 만들어야 하고 관리자는 자신과 팀 간의 상호작용 패턴을 만들어야 합니다. 상호작용 패턴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당신은 부하 직원들에게 쉽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 간의 상호작용 패턴을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툼을 통해서입니다. 파트너들이 다투지 않으면 사업을 잘할 수 없고 일찍 다툴수록 좋습니다. 왜 많은 친구나 친척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함께 사업을 시작하면 헤어질까요? 그것은 처음에 다투지 않았기 때문이고 나중에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투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누군가가 참고 있다는 의미이며 논쟁을 거치지 않은 결정은 쉽게 잘못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을 가르치는 것과 개를 가르치는 것은 같습니다. 아래 이야기를 읽고 그 정신을 이해해 보십시오. 어느 날 제가 작은 개 한 마리를 사서 이름을 흑구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흑구를 불렀지만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불렀지만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갈비 한 조각을 사서 들고 흑구를 불렀고 녀석은 바로 왔습니다. 한 달 내내 저는 갈비를 사용하여 녀석을 불렀고 흑구를 부를 때마다 녀석은 왔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더 이상 갈비를 들지 않았고 흑구를 불렀더니 녀석은 꼬리를 흔들며 즐겁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녀석이 자기 보금자리가 아닌 문간에 눕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문간에 가시나무 몇 개를 놓았고 녀석이 누울 때마다 찔리게 했습니다. 저는 또한 녀석의 보금자리에 갈비 몇 조각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녀석은 스스로 문간에 눕지 않고 보금자리에 눕도록 가르쳤습니다. 그 후 저는 문간에 가시나무를 치우고 보금자리에 갈비도 치웠지만 녀석은 여전히 자발적으로 보금자리에 눕고 문간에는 눕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녀석과 저 사이에 상호작용 패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상호작용 패턴을 만드는 가장 좋은 시기는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상대방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과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상호작용 패턴을 깨뜨리는 가장 좋은 시기는 당신이 충분한 우위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을 때입니다. 나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어요. 누가 누구 없이는 살 수 없는가? 그 사람이 괴로워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 없이는 살 수 없다면 당신이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다면 그들이 괴로워할 것입니다. 사업의 성공, 가정의 행복은 모두 당신의 대체 불가능성에서 나옵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강하지 않으면 작은 기회조차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강해지면 당신 앞에는 수천 가지 기회가 놓여 있고 당신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충분히 뛰어나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저절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이용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당신이 유능하고 뛰어나다면 부모는 당신을 더 사랑할 것입니다. 이 사회의 본질은 당신의 보상이 당신이 쏟은 노력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의 대체 불가능성에 기반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월급이 아니라 상사의 눈에 비친 당신의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당신이 대체 가능하다면 당신의 월급은 오를 수 없습니다. 만약 결혼 생활에서 당신이 남편을 유혹하기 위해 오직 아름다움과 외모에만 의존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항상 더 아름다운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세 번째 사람도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남편의 외도를 직면했을 때 울고 소란을 피우는 대신 가정을 더 돌보고 자신을 수양합니다. 그들은 가정을 정돈하고 자신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아이들을 사랑받게 합니다. 얼마 후 남편이 세 번째 사람에 대한 신선한 감정이 사라지고 집에 돌아와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을 보고는
여전히 참아버리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렇게 못해. 그 사람이 외도했는데 내가 또 그를 섬겨야 한다고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 반성한 후에 남을지 떠날지 결정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결혼 생활에서 대체 불가능한 특성이 없다면 재혼도 큰 의미가 없고 같은 문제가 여전히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시장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더 젊은 사람, 기계,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 쉽게 대체될 수 있습니다. 낙진무는 일하는 사람이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내가 하는 일을 기계가 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질문, 내가 하는 일을 외주 아웃소싱 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질문, 내가 하는 일은 미래에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당신을 낙담시킬 수 있지만 그것이 당신이 그 질문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질문을 받는 것이 현실에 뺨 맞기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수입이 학력과 관련이 있고 우리의 능력이 이전의 성과와 관련이 있다고 당연히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것이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는 사실 학력, 감정, 이전의 성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직 우리의 대체 불가능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사가 당신에게 월급을 주기로 결정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의 왼쪽에는 당신의 현재 월급이 있고 오른쪽에는 당신이 현재 회사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익이 있습니다. 여기서 2가지 핵심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첫째는 현재 시점입니다. 1년 전에 당신의 기여도 아니고 이전의 총 기여도 아니고 현재 시점의 당신의 기여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이익입니다. 당신의 감정적인 관계가 어떻든지 당신의 인품이 어떻든지와는 무관합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1,000만 동의 월급을 받지만 당신이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500만 동만 받고도 할 수 있다면 저는 당신을 대체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사이에 좋은 관계가 있었고 당신이 회사에 10억 동을 벌어주었더라도 죄송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당신의 가치가 대체 가능하다면 대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매우 잔인하지만 완전히 합리적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이 큰 금기사항을 너무 많이 저지릅니다. 즉, 과거의 기여를 항상 지금 받아야 할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불평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빚졌다고 느끼는데 사실 그것은 당신이 사회의 규칙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이 더 나은 선택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을 버리는 것은 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당신이 그들이 감정을 무시하고 도덕적이지 않다고 비난하며 결국 슬픔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단지 당신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예전에 노키아를 사용했었죠. 노키아에 대한 감정이 있었죠. 하지만 아이폰이 나왔을 때 당신도 아이폰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저는 한때 노키아를 좋아했고 그 다음에는 삼성, 그 다음에는 화웨이를 좋아했고 지금은 샤오미를 더 좋아합니다. 당신은 제가 방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간단히 말해, 만약 직원이 당신을 떠나려 하지만 당신의 회사에서 받는 다음만큼의 대우를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다면 당신이 무엇을 하든 그들은 가지 않을 것입니다. 고객이 당신을 떠났지만 당신의 제품과 동등한 가격과 가치를 가진 제품을 살 수 없다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다시 찾아와 돈을 지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을 떠나고 당신을 포기하고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모든 사람, 직원이든 고객이든 배우자든 파트너든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모두 당신이 대체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당신 외에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당신에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대체 가능하다면 당신의 삶은 분명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당신이 대체 불가능하다면 당신의 삶은 분명 행복할 것입니다. 궁궐에서는 모든 비빈이 황제에게 상처를 받지만 어떤 비빈이 황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을까요? 황제는 모든 비빈의 눈에 유일한 존재였지만 모든 비빈은 황제의 눈에 수많은 사람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현실 생활에서 당신과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당신은 그들의 비빈입니까? 아니면 황제입니까? 만약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쉽게 대체할 수 있다면 당신이 있든 없든 그들은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이 없다면 완전히 끝장나는 것이고 큰 손실이 얼마나 무서운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남자가 내가 널 먹여 살릴게 라는 명목으로 여성을 쓸모없는 비빈으로 만들고 자신들은 밖에서 매일 발전하고 진보하여 편안한 황제가 됩니다. 이때 정실 부인은 그 남자 없이는 살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남아있는 것은 그저 인내하고 정신적 자유를 잃는 것뿐입니다. 당신의 남편이 성격이 급하고 당신 말을 듣지 않는데도 당신이 여전히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회사에 유능한 사람들이 항상 당신에게 반대하고 당신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없어도 그들은 잘 살지만 당신이 그들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그들은 당연히 그런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한 가정에서 싸울 때 누가 더 큰 소리를 낼까요? 그 사람은 가정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상색에 감히 대드는 눈엣가시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매일 불평하고 화를 내며 권리를 요구합니까? 당신 스스로 그런 수동적인 상황에 놓이게 했으니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가정을 관리하든 팀을 관리하든 다른 말할 것 없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5글자입니다. 당신은 해고되었습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당신은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아직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결은 인내하고 아첨하고 빠르게 이점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상대방 없이는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을 때 당신은 오직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역사 속 유방은 홍문연에서 한구 앞에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인내해야 했습니다. 연회에서 유방은 감정을 최대한 표현했고 한구에게 여러 번 공격당하고 꾸지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방은 인내하며 자신을 낮추었고 심지어 한구의 딸과 결혼하려 했습니다. 이는 한구가 유방을 아무런 자격과 야망도 없는 노예로 여기게 만들었고 결국 유방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당신이 팀을 관리할 때 큰 이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먼저 아첨하고 그 다음 무너뜨리고 먼저 참고 나중에 없애야 합니다. 당신 자신이 이점이 없을 때 당신은 인내하고 아첨한 다음 당신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람을 키우고 새로운 사람을 훈련시켜 대체 불가능한 사람들을 대체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대체 가능하고 당신이 대체 불가능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인내할 필요가 없으며 그들을 강력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요? 1. 압도적인 능력. 제가 회사에서 영업직원으로 일할 때 매달 항상 회사의 최고 영업직원이었습니다. 회사의 절반 매출을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상사는 당연히 저를 조금 더 우대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매달 4일만 쉬는데 저는 한 달에 8일을 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렇게 강력한 영업 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제가 회사에 처음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매달 4일을 쉬는 동안 저는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반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전이나 오후 교대로 근무했지만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고객과 가장 많이 접촉했고 저의 판매 횟수도 가장 많았으며 당연히 저의 축적된 능력도 가장 강력했습니다. 1위, 압도적인 물질적 자원. 감정적인 일에 쓰는 시간을 돈 버는 데 사용하십시오. 돈이 있으면 감정은 자연히 따라올 것입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동의하든 안 하든 이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저는 매일 일과 전국 강연으로 바빠서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고 아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도 드뭅니다. 보통 아들은 엄마가 돌보지만 며칠 전 아이가 가족 중 한 사람에 대해 글을 쓰는 숙제를 받았는데 저를 매우 사랑한다며 아빠에 대해 썼습니다. 제가 읽고 나서 모두 놀랐습니다. 왜 엄마에 대해 쓰지 않았을까요? 분명 엄마가 더 사랑하는데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모든 장난감을 제가 사주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 압도적인 인식. 인식은 당신이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두 마리 원숭이가 바나나 하나 때문에 싸우는 동안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주워 사라졌습니다. 원숭이들이 다이아몬드를 차지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이아몬드가 바나나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물의 겉모습만 볼 뿐 그 내면의 진실을 꿰뚫어 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감정은 겉모습일 뿐이고 그 뒤에 숨겨진 이익관계가 진짜입니다. 예를 들어 전염병 시기에 왜 이혼율이 급증했을까요? 감정적인 문제가 폭발한 것일까요? 사실은 전염병이 많은 남성을 더 가난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 실제 경험입니다. 둘째, 현명한 사람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셋째, 고품질 학습입니다. 인간 사이의 최종 경쟁은 인식에 대한 경쟁입니다. 당신의 인식이 어느 계층에 있느냐에 따라 당신이 어떤 계층에서 살고 어떤 자산을 소유하는지가 결정됩니다.